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파우저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계몽주의 시대와 제국주의의 외국어 강제 전파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몽주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몽주의의 정점은 18세기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산업혁명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은 합리주의와 그리고 그 합리주의에 따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사상이었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이 많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는 어떤 합리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분석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새로운 어떤 상류층이 생겼고, 17세기 후반에 시작했던 그랜드 투어는 이어서 조금 더 일반화돼서 영국, 특히 영국 그 상류층 중에 이탈리아 또는 그 서양의 지중해의 유적을 긴 여행하는 그런 그랜드 투어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유적이라든가 또는 이탈리아 유명한 유적을 이렇게 보면서 여행하게 된 것인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외국어를 배운 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투어 하면서 현지의 이탈리아를 이렇게 배우고, 이탈리아와 원어민과 같이 이렇게 이탈리아로 배우는 개인 수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현대어 그 여행을 위한 외국어 교육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대학 교육도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각 대학에서 현대어의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현대어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언어이라는 뜻이고, 고전의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다른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대학에서 라틴어하고 고전 그리스어만 가르쳤기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계몽주의의 일환으로 이제 각 대학에서 시작했던 현대어 외국어 과목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독해와 해독 중심으로 문헌학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헌학은 집중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는,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많이 발달했던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어를 모국어, 자기 모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사실은 이 계몽주의 이 시대에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널리 보급되어 있었지만 19세기에 계속 이렇게 영향 미쳤고, 심지어 20세기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어떤 대학의 입시에 번역 문제도 많이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그 번역하는 작업이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왜 사용하느냐면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했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사가 있기 때문에 생긴 전통이고 계속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형성하면서 국어가 생기고 그리고 국어는 또 남에게 외국어로서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지만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도서관 많이 이렇게 세우고 또 있는 도서관을 좀 확장하는, 이렇게 있는 도서관을 조금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박물관 내에 1753년에 설립된 대형 박물관 안에서 그 도서관이 있었고, 그거는 지금 독립해서 British Library라고 하지만 당시에 그 박물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물론 라틴어 또는 고전 그리스어로 된 책이 있었지만 영국에서 출판되는 영어 책이 많이 이렇게 소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출판 업계를 지원하는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연구 성과라든가 그 과학적인 어떤 발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왕실 안에서 설립됐지만 역시 이때도 특히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발달됐고 대형 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세계의 크고 중요한 도서관 중에 이렇게 오늘날도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영국에 가서 도서관을 쓰고 그것도 외국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 언어를 지원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시작했던 유럽의 대외적인 침략과 제국주의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것도 이어서 계속 내려왔죠. 19세기까지.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제 인도에 지배하게 되면서 거기서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하면서 이 역사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언어학은 독립된 언어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토대가 된 거죠. 이것도 역시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것은 이제 그 제국주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그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또는 이렇게 많은 세계의 많은 지역과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접하면서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연구와 같이 역사 언어학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말에 윌리엄 존스라는 영국인 문헌학자가 유럽의 여러 언어와 인도의 여러 언어의 역사적 관계를 알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러 이제 가설이 있었고 여러 관심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그 윌리엄 존스의 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인도의 여러 언어하고 이제 유럽의 언어하고의 어떤 이렇게 좀 역사적인 관계를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것도 언어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이집트 시리아 원정 때 많은 또 새로운 발견도 있었고 또 언어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략하면서 1799년에 로제타 석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이제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끌려가서 그러면은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해독도 하기도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초에 역사 언어학의 또 다른 어떤 작업이었습니다. 로제타 석이 지금 대형 박물관의 중요한 전시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로제타 석은 19세기 초에 해독이 되고
그 여러 언어 그리고 특히 이집트의 고대 문자로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어학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어서 계속되면서 그런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의 경우 그 선주민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하지만 또는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민족들이 이제 원래 북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주민이라는 그 그 용어로 쓰겠습니다. 미국 선주민의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연구, 특히 기록하는 자원 또는 그 여러 언어의 어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시에 19세기의 언어학의 중요한 어떤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항해 시대에 제국주의가 시작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이렇게 따지면 그 제국주의 시대와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는 신제국주의 시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행위였죠.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19세기까지는 그 제국들이 이제 항구이나 거점을 놓고 무역이나 이렇게 노예의 어떤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거점 중심으로 제국주의 행위는 했지만 19세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많은 영토를 그리고 그 영토를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경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세기 후반에 독일이 통일하고 이탈리아도 통일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이 제국주의 행위에 참여하고 싶었고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될 만한 그 장소를 이렇게 계속 잡고 여러 식민지를 만들었고 동시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도 아시아에서 또 식민지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첫 번째 식민지는 오키나와였고 그 다음은 대만, 그 다음 조선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북쪽의 사하린 그 지역에 또 식민지화 시켰고 그래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미국도 포르토리코, 하와이 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신제국주의 시대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강대국, 많은 제국 사이에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영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여러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그 식민지 국가의 언어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대항해 시대에 이제 선교 중심으로 그 외국어 교육과 신제국주의 시대의 그 어떤 차이점은 이 영토 이렇게 확장하면서 지배국이 이제 또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국어를 할 수 있는 그 현지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할 수 있는 인도인의 행정가이라든가 경찰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그 지배 구조를 도와주는 계층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강화했고 똑같은 행위는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와 신제국주의 시대의 언어 전파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대항해 시대는 주로 선교를 위해 한국 거점으로 해서 전파되었지만 신제국주의 시대는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피지배국의 지배계층의 협력으로 언어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당시에 생겼던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무원 어떤 그 통치 그 제도를 통해서 육성한 것입니다. 일본은 오키나와를 침략하면서 그 오키나와 방언도 금지도 하고
그다음 대만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면서 공용어는 일본어로 바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그거를 일본어로 했고 강제적으로 일본어로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했던 행위이고, 다른 나라도 각각 그 지배한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공교육이나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국어를 식민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반등 없이 일어난 행위는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 남의 언어를 이렇게 배워야 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그리고 그 민족주의의 중요한 부분이 언어하고 그 민족주의의 어떤 상호 관계, 그러니까 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또 한 민족이라는 어떤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었고, 유럽 안에서도 여러 언어가 있는 제국,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언어가 많은 그 지역인데, 여기 안에서도 그 언어와 관련된 민족주의 발달됐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적으로 일본어 배워야 되는 것이라든가, 또 조선어에 대한 억압 때문에 한글에 대한 이제 또 사랑이라, 한글이 더 중요한 어떤 민족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한글 전용이라는 어떤 뭐 논쟁도 벌이고 하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것은 이 한국어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 상징으로 이렇게 부상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9세기는 많은 그 외국어 학습의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발달됐고, 현대어에 대한 학습이 또 많이 이렇게 보급됐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문에 외국어 그 전파하는 과정에 불평등 또는 어떤 어려움이 또 많은 시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19세기 교육 발전과 외국어 교육 혁신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